더불어민주당이 단계적으로 법적 정년을 65세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정년 연장을 맞이한 뒤엔 퇴직한 뒤 재고용과 결합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법적 정년을 늘려야 한다는 노동계와 또 퇴직 후 재고용을 주장하는 재계가 여기에 동의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청년층도 노년층도 일하겠다는 의지는 강력하지만 양질의 일자리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게 현실이죠. 정년 연장과 함께 우리 고용시장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건 아닌지 고민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죠. 산업노동정책연구소 김성희 소장 나오셨고요. 연세대 경영학과 이지만 교수, 정치발전소 조성주 상임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SBS BG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이 정년 연장에 관한 3가지 복수안을 제시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현재 60세인 정년을 2028년 또는 2029년부터 올리기 시작해서 늦어도 2039년 또는 2041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늘리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일찍 65세에 도달하시는 분들은 퇴직 후 재고용 방식으로 1, 2년 정도 재고용하는 이런 방안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일단 3가지 안이 일단 나왔습니다. 확정된 안은 아니지만 특위에서 내놓은 안이니까 사실상 이 안이 골자라고 봐도 되겠죠. 이 안들에 대한 평가부터 좀 듣겠습니다. 일단 소장님께 듣겠습니다. 예, 제가 민주당 정년 연장 특위위원인데 네. 논의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예, 뒤에서 얘기 나온 거고요. 그렇군요. 공개적으로 논의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따로 이 안을 확정안이 아니라고 봐야 됩니까? 예, 따로 소위를 만들어서 또 공식적인 소위는 아니고요. 노사 대표자들하고 조율을 하겠다라고 해서 거기서 던진 안인데 거기서도 인정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노동계도 반발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이게 공식적인 절차로 공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런 노사의 이해가 첨예한 사안이 공개적인 회의에서 다 결정되기는 쉽지는 않은 건 사실이지만, 예, 그러나 공개성, 투명성의 측면에서는 좀 아쉬운 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여하튼 이게 법적 정년 연장을 못 받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이미 3년간 간격이 있죠. 정년은 60세인데 지금 연금 개시 연령은 63세고요. 33년에 가면 65세로 늘었는데 그러면 이제 법적 정년 연장을 했다. 그래서 노동계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게 네. 2033년까지 언제 시작해서 언제 종료하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미 사각지대가 3년이 있잖아요. 그리고 향후 5년으로 벌어지는데 그 5년 채우는 걸 33년까지 마감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하죠. 시작과 끝을 정하는 게 중요한데 시작도 좀 늦게 하고 끝도 매우 뒤로 미룬 안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법적 정년 연장을 사실상 한 거냐 안 한 거냐에 대한 그런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방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계는 재고용 방안을 원했는데 그러면 재고용 방안을 안 들어준 것 아니냐. 근데 이 안에 없잖아요. 이 안에 정년을 유예할 때 다 재고용을 하는 겁니다. 이미 지금 30인 이상 기업에 50% 정도가 재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필요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네. 그 필요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은 그대로 계속 가는 거죠. 50%보다 조금 더 늘어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재고용을 그러니까 유예하고 있는 동안 시간을 뒤로 미루는 동안은 다 재고용 방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거는 법적 정년 연장 방안이라기보다 재고용 중심안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사실상은 더 맞지 않냐. 33년 연금 개시 연령 65세로 늦춰지고 이미 벌어진 간격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표현하는 게 더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소장님 제가 한 가지 더 질문드리고 싶은 건 이 안에 예를 들어서 정년 연장을 골자로 정년 연장 의무화를 골자로 한 아니지 않습니까? 의무화라는 표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의무화라는 것은 희망자 모두에게 건강검진 정도만 하는 겁니다. 건강상 위해가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희망자 모두에게 하는 게 의무화입니다. 일본이 이제 돌고 돌아서 의무화 너무 이제 제대로 재고용이
이걸 선택지로 놔뒀더니 대부분의 기업이 재고용하고 예전의 임금보다 너무 낮아지더라. 50% 60%밖에 안 되더라. 네. 이래서 이제 의무화 방안이라는 걸 보완 방안으로 했는데요. 네. 그래서 희망자 모두에게 하는 겁니다. 그 방안은 여기 이 민주당 안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없다는 게 제가 이제 질문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재계가 기본적으로 요구했던 건 법적 정년을 연장을 하되 이제 방식을 퇴직 후 재고용 방식으로 하자라는 건데 이게 이제 최초안이라고 본다면 이 복수안에 하나 정도는 경영계가 요구하는 안이 담겨 있어야 되지 않았나? 대부분의 안은 그러니까 재고용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에 다 담겨 있다고 보는 거고요. 의무화는 노동자가 원하는 겁니다. 희망자 모두에게. 네. 기업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경영계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희망자 모두보다는 기업들이 선별해서 재고용을 자유선택. 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의무화는 노동자 쪽의 요구지 경영계의 요구는 아닙니다. 의무화가 안 당긴 거는 네. 경영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계속 듣겠습니다, 교수님. 저는 일단 뭐 이 세 가지 안은 재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선 저희들이 정년 60세 법안이 실행된 지 뭐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예. 지금 정년 60세에 은퇴하는 분들이 뭐 통계에 따라 좀 차이는 있지만 17.3%를 가장 높게 봅니다. 그럼 나머지 83%분은 아직 정년 60을 채우지도 못한다는 거죠. 네.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옥상옥 형태로서 정년 65세로 간다. 그럼 혜택을 누가 볼 것인가? 정년 60세에 도달한 분들만 혜택을 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유이고 이제 두 번째 이유는 소득 공백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정년 60세에 연금 수급 시기가 65세입니다. 그럼 이게 연금 수급 시기가 65세 연장이 안 됐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60세부터 연금을 받죠. 자, 그러면 대기업 공공기관에 계신 분들이 60세까지 다 채웠을 때 연금 수령액이 200만 원 전후입니다. 네. 결국 소득 공백이라는 게 200만 원이죠. 또 개인적으로 따지고 본다면 연금 수급 시기가 늦춰지면 물론 다 생애적으로 다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대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정년 60세 임박한 분들의 월급이 얼마입니까? 1억이 다 넘습니다. 자, 그럼 소득 공백 200만 원을 기본적으로 연금을 못 받는 부분을 정년 연장을 해가지고 5년간 1억 이상의 연봉을 계속 받아간다. 이 부분을 청년들에게 제안을 한다면 이 청년분들에게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우리 이제 임금 피크제라는 것도 있죠. 이제 회사 노사 간 이제 협약으로 도입을 하는데 그런 부분까지 감안한다면 1억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일단 그거는 1억이란 부분도 적게 잡은 거죠, 사실은. 대기업과 공공 부분. 대기업은 넘죠. 예,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임금 피크제 지금 실행되는 기업이 거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또 분쟁이 생겨가지고 대법원에서 또다시 임금 피크제 부분이 불이익 변경이다 라는 판단도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소득 공백 부분을 계속 얘기하시는데 네. 실제로 연금 안 받는 부분 200만 원입니다. 월. 자, 그럼 임금으로 받아가는 부분은 훨씬 더 크다는 거죠. 뭐 차이가 이건 뭐 비교가 안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청년층이 받아들이기 심정적으로도 받아들이기 힘든 차이인 거죠. 차이이다. 일단 계속 듣겠습니다, 이사님. 네, 뭐 세 가지 안에 대해서 평가를 물으셨는데요. 저는 세 가지 안을 보고 세 가지 안의 차이는 세 가지 안이 아니라 그냥 한 가지 아닌 거죠, 정확히는. 그러니까 세 가지 안이 뭐 큰 의미 있는 차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시기에 뭐 속도 조절 정도인데 그거 중간에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는 거고요. 결국은 이제 단계적으로 연장하겠다, 65세까지. 노동계의 요구는 60세에서 65세까지 빨리 연장해라 이거지만 그거를 10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그 안에 속도 조절은 뭐 안에 뭐 차이는 있겠죠. 이 정도 있는 거고 뭐 65세까지 연장을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니까 일부 이제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을 일부 열었고 그다음에 눈에 띄는 건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 부분을 조금 넣을 수 있다 이런 정도가 나온 것 같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노사 양쪽이 다 만족할 수 없는 안이라고 평가합니다. 네. 근데 또 역설적으로 이런 겁니다. 첨예하게 갈등이 부딪히는 이 안에 대해서 노사 양쪽이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안을 냈다는 건 그거는 그거 나름대로 고심이 있었다고 이해는 가요. 하지만 훨씬 본질적으로 보면 사실 우리 사회가 65세까지가 아니라 이제는 70세까지 그러니까 오래 일하는 사회로 가야 되는 방향성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오래 일하는 사회로 이행을 해야 되는데 저출생 고령화 때문에라도 그러기 위해서 이 정년 연장이라는 방식이 정말 거기에 맞는 거냐에 대해서는 저는 좀 근본적인 의구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앞에도 지적을 해주면 정년장애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주로 대기업 공공부문의 정규직 노동자들입니다. 네. 이분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부터 이제 퇴직 연령이 다가오는 대기업 공공부문 정규직 노동자들은 노후 보장이 잘 돼 있는 분들이에요. 노후 빈곤율 지금 매번 이 얘기 나올 때마다 하는데 지금 노인 빈곤율의 핵심 분들은 70대, 80대 분들입니다. 네. 지금 이제 퇴직 연령 오시는 분들은 사실 노후 준비가 어느 정도 국민연금 제도가 들어온 이후에 오신 분들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복지가 우리나라가 발전되면서 있었던 거기 때문에 준비가 이전 분들 7, 80대 지금의 노인 빈곤율이 아주 높은 이분들보다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 빈곤율이 지금 해마다 개선되고 있는 거거든요. 역설적으로 준비가 된 분들이 지금 퇴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 빈곤율이 개선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전히 OECD보다 높습니다. 네. 저는 그러면 노인 빈곤율이나 이런 문제를 댈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길게 일하는 사회로 이행하기 위해서 좀 더 합리적인 방안. 저는 뭐 오랫동안 임금체계 개편도 같이 논의돼야 된다. 결국 기업들의 부담이라는 건 한국의 특유의 연공급 시스템에서 오는 정년 연장하면 연공급 임금체계에서 다시 거기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퇴직 후 재고용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물론 저는 기업들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뭐 했냐 그러면 그 연공급 시스템 사실 노사의 담합이었거든요. 이런 것들의 근본적인 걸 고치지 않고 정년만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한다? 저는 그렇게 해결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몇 가지는 좀 사실관계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혜택이 대기업 공공부문 일부에게만 적용된다. 그 사람들이 더 혜택을 받을 수는 있는데요. 300인 이상 기업에 대부분은 정년이 도입돼 있죠. 네. 근데 30인 이상 100인 미만 기업에도 75%가 도입돼 있습니다. 이게 착각하지 말아요. 대기업에만 있다. 30인 미만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사실상 비공식 부문에 가깝습니다. 취업 규칙도 안 만들고. 그러니까 관행적으로 하고는 있을지 몰라도 공식화돼 있지 않은 거죠. 근데 이제 정년 논의가 이렇게 본격화되고 하면 거기에 도입률도 높아질 거다. 그래서 대기업 공공부문 일부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가능성은 높지만 그쪽에만 해당하는 얘기다라는 얘기는 착각입니다. 좀 오해다, 사실관계에 대한. 그다음에 이제 2013년 이미 그때 그 연금 개시 연령은 늦춰면서 58세에서 60세로 정년을 연장했죠. 그때 연구 결과는 주된 일자리 재직 연령을 4년 가까이도 늘렸다. 정년 연장이. 제가 이제 정년 연장이 만능의 해법이나 가장 좋은 해법이 아니고 부익부 빈익빈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는 주된 일자리에서 좀 더 오래 일할 수 있어서 노빈곤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그 방안이라는 점에 대해서 그게 다수에게도 혜택이 될 수 있다. 오히려 중소기업이나 저임금 노동자들이 법적 방침 없이는 보호를 잘 못 받기 때문에 법적 정년 연장을 해야 된다고 얘기한 거고요. 그다음에 호봉제가 우리나라 연공급이라는 것도 뭐 비정규직은 연공성이 너무 없어서 탈이잖아요. 오래 근무해도 임금이 안 올라서 탈인데 전체 노동자를 보고 얘기하면 그렇게 연공급이 적용 안 되는 노동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법적 정년 연장 방식으로 노후소득 공백을 메워야 되는 건데 호봉제가 21% 적용됩니다. 그러면 대기업과 공공부문에 집중돼 있겠죠. 여기에 임금 조정 메커니즘을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면 되는 거지. 퉁쳐서 전부 다 법적 정년 연장을 부정해야 될 요소로 그 얘기를 할 필요는 없다. 모두가 연공급이 아니라 연공성이 없는 노동자가 훨씬 많기 때문에 호봉제 21%에 대한 조정 방식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하면 되는 거지 그게 법적 정년 연장을 부정해야 될 이유는 아니다라고 하는 죄송하지만 이거는 제가 좀 반박을 할게요. 지금 소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연공급 호봉제가 강하게 도입되는 연공성이 가장 센 그렇죠? 연공성이 가장 세고 그게 가장 강하게 도입되는 곳이 대기업 공공부문 정규직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측 경영계가 대표적으로 반발하는 그러니까 정년 연장이 아니라 퇴직 후 재고용을 하겠다고 반발하는 그 핵심 노사가 부딪히는 바로 갈등의 공간이 그 호봉제의 연공급이 가장 센 그 영역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사실은 부딪히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거는 동의해요. 아예 임금 체계도 대부분 없는 나머지 비정규직이나 중소기업 관련돼서는 이 논의에 사실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가? 노도사도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냉정하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금 수급 개시 연령 말씀을 하시는데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왜 IMF도 이번에 권고를 했지 않습니까? 더 늦춰야 된다. 네. 근데 이게 논쟁이 되는 핵심 이유가 뭡니까? 재정 건전성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사실 국민연금 기금에. 그러니까 수급 연령대로 맞춰지면 그 재정 건전성이 맞춰지냐. 이것 때문에 연금 관련된 개혁 논의도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 사실은 노동계 요구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소득 대체율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알지 않습니까? 소득 대체율을 올리면 그렇잖아요. 소득 대체율 올린 거를 이번에 적용받는 분들이요. 사실은 지금 정년 연장의 대상이 되시는 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득 대체율을 마저 연금에서의 소득 대체율을 마저 올려서 연금에서도 더 가져가는데 연금의 재정 건전성이 그 개시 연령을 맞출 만큼의 균형이 안 맞는다는 거죠. 이 문제까지 있는 건데 그래서 논쟁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다 논쟁이 벌어지지만 저는 모순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제 소득 말씀을 좀 듣고 올린 게 듣고 아니 좀 길어서 아니요, 얘기를 듣고 하자면 말씀해주세요. 40%에서 42% 올린 게 엄청나게 뭔가를 한 것처럼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좀 과하다. 그러니까 아니죠. 소득 대체율과 예를 들면 연금 보험료 지금 고령화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지금 뭐 연금을 오늘 논의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저는 모순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연금 개시 수급 연령을 맞추려면 네. 소득 대체율 때도 연금 개혁할 때 소득 대체율을 올리는 거에 있어서도 균형적인 입장을 하고 그다음에 이 연금 개시 수급 연령을 맞추기 위해서 더 오래 일하는 걸 어떻게 맞출 거냐 이렇게 논의가 돼야 되는데 둘 다 정년도 연장하고 소득 대체율도 올리고 이렇게 가버리면 결국은 또 연금 개시 수급 연령이 앞으로 10년간, 20년간 재정 건전성 논의와 함께 계속 논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순에 대해서 저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교수님, 네. 그 정년 60세 연장의 효과로서 그 모든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의무화였다고 말씀하시는데 일단 저희 나라 비정규직 비율이 38.2%입니다. 네. 비정규직 근로자 정년하고 아무 관계없는 근로자분들이십니다. 그리고 지난 60세 정년 의무화 이후에 정년 60세까지 도달한 근로자분들의 소속, 고용 형태를 보시면 대기업 정규직이십니다. 그리고 노동조합까지 합하면 노동조합이 있는 기업에서 더 많은 분들이 정년 60세까지 갔던 거죠. 정년 60세는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취지를 발휘해서 입법한 부분인데 과연 더 오랫동안 일하는 환경이 조성되었느냐?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65세로 옥상옥 정년 연장 입법을 한다면 결국은 혜택을 받아볼 수 있는 출발점이 다 다른 것이죠. 비정규직분들 38.2%, 60세하고도 상관없는 근로자분들이 있습니다. 65세 같이더라도 더 네. 관계가 없는 것이죠. 그 논의를 좀 여기 한 가지만 짧게만. 예. 제가 비정규 노동 오래 연구하고 비정규 노동자 권익을 위해서 오랫동안 일했던 사람인데 법적 정년 연장을 얘기하면서 사실 비정규직 문제가 알리바이로 작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직접 혜택은 보지 못하죠. 근데 간접 혜택은 본다. 65세까지 일하는 분위기가 될 때 같은 직장에서 계속 오래 못하지만 다른 직장을 옮겨서라도 65세까지 일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이 될 겁니다. 그걸로 부족하죠. 그러니까 이에 맞는 이런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사회보험 지원 정책이나 소득 지원 정책을 같이 마련해야 되는 거죠. 그런 논의로 가야 되지 이것이 그런 형평성에 대한 얘기를 사실은 어떤 제도를 도입하는 데에 대해서 반대하는 논리로 작용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에게도 혜택이 되는 방식이 있고 이 사람들에게 혜택이 되는 방식을 같이 구사하자. 이런 논의를 하는 게 적절하다. 고용의 기간도 마찬가지지만 네. 임금의 어떤 격차 문제, 그리고 소득의 격차 문제를 보더라도 정년 연장의 혜택이 소수 근로자분들에게 집중이 된다면 결국은 과도한 임금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근로자분들은 임금 인상의 폭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정년 65세 연장이 의무화 형태로 가버린다면 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는 더 커질 것이라는 것이죠. 지금 실질적으로 정년 60세 입법화 이후에 비정규직과 정규직 집단의 임금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그 것이죠. 정년 연장 대상자에 한해서는 이번에 나온 이제 옵션처럼 나온 안이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 대상에서 이제 제외하자, 빼주겠다. 그럼 이제 기업이 노조 동의 얻지 않고 임금 삭감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조금 이제 보완이라고 할까요? 보완이 안 된다고 보세요?
그 항상 이제 저희 나라에서 이제 고용 문제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이 행정부의 정책과 사법부의 판단이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불이익 변경 부분이 그렇게 단체 취업 규칙을 변경했을 때 사법부에서 과연 그 부분을 불이익 변경이라고 안 할 것인지 그 부분은 향후의 문제란 것이죠. 저는 불이익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요? 그러면 임금체계 개편은 불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그거 자체가 뭐 교수님이랑 생각이 좀 다르겠지만 그거 자체가 굉장히 좀 위험하다고는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기업이 사측이 일방적으로 취업 규칙을 뭐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전 사법부에서 비슷하게 그렇게 판단될 가능성이 크고 우리 임금 피크제 논쟁 때 똑같이 사법부에서 판단이 됐듯이, 그리고 그거 자체가 전체적인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후퇴시키는 어떤 기제로 작용할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 방식을 할 거에는, 저는 꼭 이래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그런 식으로 허용할 바에는 임금체계 개편이나 하는 게 퇴직 낫죠? 후 재고용. 근데 퇴직 후 재고용보다는 정년이 연장되면서 임금체계 개편이 되는 게 사실 노동자한테도 더 나은 거 아닙니까? 퇴직 후 재고용은. 저는 그래서 차라리 임금체계 개편 논의를 함께 가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건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보다는 저는 퇴직 후 재고용이 노동자 입장에서도 더 나은 방식일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예, 불이익 변경이 좀 그러니까 제게의 오랜 요구였는데 네. 그걸 그러니까 임체계 개편에 대한 안전판이 마련돼 있지 않으니까 이걸 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이게 과연 이지만 교수님 말처럼 사법부가 인정할지. 최근의 판결은 임금 피크제에 대해서 과도하게 삭감한 거 다 그게 불이익 변경으로 무효로 판정이 됐거든요. 근데 정년 연장형 임금 피크제에 대해서 그러나 직무를 조정해서 임금을 급격하게 낮추지 않은 정도만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불이익하지 않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근거를 가지고 마련을 한다면 이게 유효하게 인정될 가능성은 있지만 무리하게 이건 사실 노사관계 체계 전체를 뒤흔드는 거거든요. 이 사항에 예외를 두는 것은 이것은 좀 과도하게 정년 연장 사안 하나에 가지고 이 예외를 만든다라는 게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는 이보다도 지금 이미 그 정년 연장의 근거 조항인 고령자 연령차별 및 고령자 고용 촉진법 19조 2항에 임금체계 개편 등에 대하여 협의해야 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거를 세부적으로 규정해서 직무, 시간, 역할에 대한 조정에 따른 임금 조정을 한다. 이런 식의 조항으로 세부화시키는 정도의 방안이 적절한 방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불이익 변경보다는 그 방안으로 임금 체계 개편에 그러니까 과도한 임금이 오랫동안 그다음에 역할이 계속 지속되면서 조직에 신진돼서 안 되는 걸 가로막는 것들을 열어놓을 수 있는 그런 근거 조항을 만들어 놓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저는 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정년 65세 의무화는 확정적입니다. 확실한 것이죠. 자, 불이익 변경 부분, 정년 60세 그 입법화될 때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네. 사법부에서 다른 판결을 내린 사례가 많습니다. 이건 불확실한 거죠. 정년 65세는 확실하게 가고 또 네. 불이익 변경은 불확실한 부분입니다. 저는 그래서 과거 정년 60세 이후에 10여 년간의 어떤 대법원까지 간 판례는 적지만 그 법원의 판례를 본다면 사실은 엇갈리고 있다는 거죠. 너무나 불확실이 크다는 겁니다. 네. 그럼 임금체계 개편의 실효성은 거의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또 정년만 65세까지 연장될 가능성을 결국은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딜레마네요. 계속 얘기가 이게 도는데요. 이게 나오면 약간 정반합처럼 계속해서 도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2039년, 41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년 연장하는 가운데 이제 퇴직 후 재고용하는 방안도 옵션처럼 들어가 있단 말이죠. 먼저 정년 도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혜택을 이제 퇴직 후 재고용이라는 방식으로 이제 부분적으로라도 이제 주려고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한 선별 기준, 경영계에서는 저성과자, 말하면 건강 이상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좀 제외할 수 있도록 좀 기업 쪽에 이걸 이제 선택 기준을 맡길 수 있도록 하는 걸 요구하고 있단 말이죠. 이건 어떻게 보세요? 뭐 합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그게 이제 악용될 여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당연히 악용될 여지가 있죠. 그러니까
뭐 이런 방식은 기업에 일방적으로만 할 수 있게 되면 당연히 악용될 여지가 있는데요. 뭐 그 부분은 좀 제도적 만약에 퇴직 후 재고용을 뭐 지금도 촉탁직이나 이런 방식으로 많이 하죠. 사용되고 네. 있는 거잖아요. 그런 데서도 거기도 이제 기본적인 건 있습니다. 기본적인 건 있지만 노조가 있는 데서는 악용되지 않지만 그게 좀 비율이 적지만 노조가 없는 사업장들에서는 악용될 가능성이 있죠. 그거는 뭐 제도적 보완 장치들을 마련하면 된다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보면 저는 뭐 계속 70세까지 일하는 사회로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보면 저는 퇴직 후 재고용이라는 것도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 장치를 해놓으면 기업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기업은 우리는 정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라고 선택하는 기업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네네, 뭐 연공, 뭐 임금 부담이나 또는 뭐 인력 수급이나 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실제 일본도 65세 가고 지금 이미 일본은 70세까지 일하는 사회로 전환을 거의 마쳤는데요. 네. 일본도 기업들이 선택하게 하니까 생각보다 정년을 연장하는 기업들이 꽤 많이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기업마다 차이가 있지만 생각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다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을 취한 것이 아니라 기업 자체에서 정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아예 정년을 없애버린 회사들도 꽤 많아요, 일본은. 그러니까 기업 사정마다 솔직히 다르거든요. 저는 뭐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은 제도적 보완 장치를 좀 한다면 괜찮은 옵션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이게 일본 사례 드셨으니까 아까 이제 일본은 퇴직 후에 재고용하는 사례들도 예.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노사 합의지만 어때요? 실제 근무 여건이나 그런 분들의 근로 조건 이런 것들이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일본은 정년 폐지, 정년 연장, 재고용, 퇴직 후 재고용이 좀 우리가 얘기하는 그 세 가지 중에 선택하게 했더니 2년 전에는 72%가 재고용을 선택했고요. 네. 일본 기업에. 네. 지금 최근 자료, 작년 자료로는 67%가 재고용을 좀 선택했습니다. 떨어졌네요. 조금 떨어졌는데 재고용이 근데 주로 이렇게 3분의 2가 하고 있다라는 방식이고요. 기업들이 이제 편한 방식이다. 기업에게 편리한 방식이라고 생각해서 하고 있는 건데 90년대 중반부터 재고용 노력 의무를 시작해 갖고요. 돌고 돌아서 20년 돌아서 재고용을 의무화, 희망자 모두에게 적용하고 그다음에 중도 해고를 금지하고 최소 3년을 재고용 보장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그래도 임금이 60%밖에 안 되고 불안정한 일자리를 전전하니까 노후소득 공백을 메우는 데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차별 금지 조항도 도입하고 뭐 기초연금도 인상하고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걸로도 부족하니까 70% 이상 재고용할 때 이전 임금의 70% 이상은 주도록 권고를 했습니다. 그건 의무화는 아니고요. 네, 네. 그 정도인데 그만큼 그러니까 이후에 소득 공백을 메우기에는 재고용 방안이 불충분한 것은 분명합니다. 기업이 연착륙하는 데는 좋은 방안이겠지만 소득 공백 해소에는 불충분한 방안이다. 그다음에 노후소득 불평등의 문제를 해소하는데도 불충분한 방안이다. 이런 고민이 그 일본 사례에서는 같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본 기업이 연착륙하기 좋은 방안, 그러나 노후소득 공백 문제에서는 미흡한 방안. 이것을 우리가 쫓아갈 건지 말 건지 선택의 갈림길에 있다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그러니까 소득 공백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연금 개시 수급 연령 우리가 아까 논의할 때 그 차이는 만약에 그럼 60세에서 퇴직하고 재고용도 없이 네. 그냥 이제 노동시장에서 이제 빠져나온 거잖아요. 퇴출되는 경우. 네. 뭐 퇴출이라는 표현은 좀 그러니까. 순화할까요? 네. 그런 경우에서 이제 연금 수급 개시 연령까지가 있다면 요 사이에서 이제 발생하는 이거는 이제 소득 공백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죠. 방금 말씀하신 퇴직 후 재고용은 소득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감소 폭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냥 얼마나 될지 그 지점 단절된 때문에 건 아니죠, 소득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걸 공백이라고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주된 일자리들이 이제 우리가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대기업 공공부문 마찬가지지만 주된 여기가 어떻게 돼 있냐면 우리가 연공급이 일본이 보통 근속 30년 차, 그러니까 1년 차와 30년 차를 비교하면 연공성이 한 2.4배 정도 되고 우리가 네. 2.8 거의 3에 가깝습니다. 거기서 절반이 돼도 그 기업의 청년 신입사원들보다는 1.5배, 2배에 가까운 임금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소득 공백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소득 감소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소득 감소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소득 공백이라고 표현하는 소득 것은 공백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이전 임금하고 비교한 게 아니라요. 도시 가구의 필요 생활비에 비춰서 소득이 얼마나 되느냐인데 우리 알다시피 연금이 성숙하지 않아서 연금의 소득 대체율 이전 소득이 32% 정도입니다. 평균적으로. 네. 그러니까 연금으로는 생활비가 충당이 안 된다. 일을 해서 이거 생활비를 충당해야 되니까 우리나라가 노년 고용률이 세계 최고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굉장히 압도적으로 1위인데 그런 건 일하지 않으면 굶어 죽는다라는 문제 때문에 생긴 건데 그래서 주된 일자리에서 정년 연장을 해서 오래 일하는 게 가장 소득 감소가 적다 이런 거고요. 재고용하면 많이 줄더라. 그런데 그게 공백이 메워지는 사람이 있고 안 메워지는 사람이 있다. 근데 안 메워지는 사람이 좀 많은 편이다. 이런 문제들을 재고용 방안은 감수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표현했습니다. 대기업 공공부문 정규직 노동자들이 퇴직 후 재고용을 해서 소득이 70%가 됐을 때 기존 퇴직 직전에 70%가 됐을 때 정말 생활비 어려움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시야를 왜 자꾸 네. 20% 상위 10% 무수를 좀 다르게 20% 보시는 노동자만 것 같아요. 얘기해요. 전체를 다 전체를 보시는 것 같고. 봐야죠. 왜냐하면 지금 정년 연장의 가장 주된 목소리와 수혜를 받는 그것도 아니라고 특정 얘기했던데. 일부가 있고 나머지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사실 간접적 효과잖아요. 나머지 부분들은. 네. 그러니까 여긴 사실 배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문제를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이 문제 때문에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거죠. 한 가지만 30인 이상, 100인 이상도 정년제 75% 도입하고 있다니까요. 네, 이제 정년이 대기업만 얘기가 아니라고요. 정년 연장하는 효과가 여러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근데 이 너무 많이 받는 사람에게는 좀 깎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지 않냐.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없는 사람에게는 더 북돋아주기 위해서는 법적 정년 연장을 당기고 재고용보다는 연장하는 방식을 택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제도를 구상을 해야 되겠죠. 네. 일본 말씀하신데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죠. 우리나라는 사실은 그 정년 연장 이슈가 연금 수급 시기만을 고려하고 있어요. 노동 시장에 있어서 노동력 부족 현상의 고려를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본이 정년 60세 갈 때 이미 시장에서는 노동 시장에서는 자발적으로 정년 60세를 도입한 기업이 94%였습니다. 네. 그 정년 65세를 가게 된 취지는 노동력 부족 현상을 예방하기 하는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실시를 했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지금 과연 노동력 부족 현상이 발생했느냐? 미스매치로 말미암아서 이거 예. 절대 노동력 부족 현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자 그러면 정년이 의무화되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65세를 가게 된다면 입사를 30살 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네. 그럼 35년간 근무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일본의 경우는 그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부분적인 고용 유연화를 실시를 했어요. 정년 65세 갈 때는 자회사, 협력업체에서 이동하는 부분을 이 부분을 이직으로 보지 않고 정근으로 봤다는 겁니다. 그런 형태로서 경쟁이 치열한 대기업의 경우에 있어서는 조금 네. 인력의 좀 고용 유연성을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년 고용 확보 조치 70세로 갈 때의 경우에 있어서는 네. 창업하는 부분까지도 실질적으로 그걸 해고로 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정년 연장으로 그것도 간주했다? 간주했다는 것이죠. 네. 해고를 보자는. 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나온 안이 과연 고용 유연성에 대한 얘기가 한 글자도 없습니다, 지금. 자, 그러면 기업의 입장에서 한 근로자를 뽑았는데 35년간 기본적으로 재직을 한다고 가정을 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 35년 동안 과학기술 발전이 얼마나 많이 변하겠습니까? 기업의 입장에서 과연 청년을 채용할 수 있을까요? 자, 현재 법적 정년은 60세인데 이제 실질적으로 그럼 우리 지금 근로자들이 언제까지 일하고 있냐? 그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보셨어요? 봤습니다. 네. 저도 이제 즐겨 보는데 여기 이제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죠. 대기업 다니는데 임원 승진을 못하고 결국 정년 채우지 못하고 이제 회사를 나왔으니까. 실제 우리 평균적으로 퇴직하는 나이가 52.9세. 그럼 그 전에 뭐 희망퇴직이 됐던 뭐 인사 발령이 됐던 어떤 방식으로 이제 밀려난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65세 연장이라는 게 이런 분들한테는 좀 공허하게 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거 이사님께 먼저 좀 듣겠습니다. 네, 문제죠. 이게 사실은 단순히 뭐 한국이 지나치게
고용 유연화가 되어 있다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거보다는 굉장히 고질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같이 겹쳐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금융권도 마찬가지고 뭐 그 드라마에서 나왔지만 최근에는 거액이라고 일반 평범한 시민들 입장에서는 거액이라고 표현될 수밖에 없는 네. 뭐 몇 년치 연봉을 위로금으로 주면서도 금융권 같은 경우는 희망퇴직을 뭐 40대 뭐 50대 초반에 굉장히 빠르게 가능하죠. 하고 있는 부분이 네. 있죠. 노동자들의 신청도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 차라리 그걸 가지고 자산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노후를 준비하겠다 이런 분들도 금융권 높은 소득의 노동자들한테는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일어나는 이유는 저는 본질적으로 우리 기업도 그렇고 우리의 노동도 마찬가지지만 오랫동안 그러니까 아주 높은 고임금으로 계속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적정한 임금에서 오랫동안 적절한 어떤 복지와 예를 들면 생활 안정을 통해서 오랫동안 일하는 이 방식의 삶을 한국 사회의 노사가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노사 모두 그렇게 추구하지 않아요. 저는 노동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측도 똑같이 비판하는 겁니다. 젊을 때 빨리 임금 올려줄게, 많이 줄게, 성과금 많이 줄게 이런 다음에 52세 평균 52세 잘라버리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저는 기업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건 일본의 기업들하고는 정말 태도의 차이, 관점의 차이가 있어요. 노동자들도 우리들도 빠르게 벌어가지고 빨리 차라리 나가자. 예를 들면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다만 저는 최근에 기술 변화, AI 도입이나 여러 가지 산업 변화 때문에 최근에는 좀 변화 조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노동자들도 더 오래 일하는 것이 기업에서 더 오래 일하는 뭐 드라마에서 잘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붙어서 표현이 좀 그렇지만 오래 일하는 것이 더 낫다. 유리하다 이런 판단을 내리는 쪽으로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퇴직 연령 52세라는 거 이거는 대기업 공공부문도 마찬가지지만 이거는 사실 노사 모두가 어떤 방식으로 최고의 소득을 올릴 것이냐 또는 이윤을 얻을 것이냐에 약간 이게 함께 네. 만들어지면서 발생한 문제죠. 물론 비정규직 문제나 이런 게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한국의 비정규직 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요. 소장님, 예.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이제 근본적인 질문을 드리는 거죠. 그런 법적으로 문제가 연장해도 있죠. 말이죠. 예, 주된 퇴직 연령 52.9세, 네, 희망 퇴직 연령은 72.3세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갭이 크네요. 예, 우리나라 노년 고용률이 높아서 일하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나이 들어서도 그래서 이 괴리를 20년을 그러면 어떤 일자리를 전전하게 할 거냐 이렇게 고민이잖아요. 근데 지금 베이비붐 세대 은퇴하는 세대는 숙련도, 경험도, 자격도 뭐 이런 게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단순 일자리,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단순 일자리, 현재 제공되고 있는 그런 일자리를 전전하게 하는 것은 사실 사회적 낭비일 수 있죠. 그 사람들에게도 네. 사실 어떤 일의 보람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그리고 충분한 소득을 못 얻게 하는 요인이기도 하지만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아직까지는 경제활동 인구가 나중에 가면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서 나중에 근데 한 몇십 년 뒤의 얘기고요. 뭐 10년 안에 일본보다 고령화 속도가 높아지긴 하지만 아직도 청년 실업 문제도 존재하고 고령층 고용보장 문제도 존재하는 거잖아요. 양쪽을 채우기에 그러니까 좋은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가 여전히 부족하다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이에서 이걸 어떻게 세대 간 형평을 만들어내고 이 세대도 소외되지 않고 이 세대도 소외되지 않는 최적의 방법을 찾느냐. 그 묘수를 찾아서 요 시기를 넘어가야 되는 그런 어려운 국면에 봉착해 있는 거고요. 그중에 한 방법이 어떤 정년 연장이냐 이거에 대한 그런 우리의 해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기업 입장에서 이제 늘 얘기하는 게 그들도 이제 장기 플랜을 세워놓고선 이제 뭐 경영을 해 나갈 것 아닙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정년 연장에 대한 부담, 이런저런 부담들이 않으면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또 반작용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희망퇴직을 막 조기에 밀어붙인다라든지 또 하나 걱정은 이제 청년 채용. 요즘 청년 신규 채용 학교에 계시지만 굉장히 이제 거의 없죠. 졸업생 분들 많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청년 고용도 굉장히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분들도 실질적으로 걱정들을 많이 하시죠. 실제로 뭐 조사 결과에 의하면 정년 65세 입법화되면 매년 5만 명의 신규 채용이 줄어들 것이다. 이런 지금 통계 결과가 나오고 있죠. 네. 그리고 이 부분은 뭐 전망치가 아니라 지난 정년 60세 이후에
지금 청년 고용률을 데이터 분석을 해보면 확실히 청년 고용률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기업의 경우에 있어서는 결국 근로자의 숫자, 일하시는 분들이 몇 명이냐, 그리고 근로자분들이 받아가는 임금의 총액이 얼마인가가 기본적으로 기업 경영의 핵심입니다. 그런 다음 매출액 대비 전체 인건 비용을 따지게 되는 거죠. 지금 인건 비용이 과중해지는 거죠, 실질적으로. 네. 정년 연장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기업은 경쟁을 하려고 하니 결국은 그것을 다른 경쟁 해설과 비중을 맞추다 보니까 결국은 재직하고 계신 근로자분들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분들이니까 결국은 어떤 대책을 짜기가 힘든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쉬운 방법이 청년을 채용 안 하는 방법이 된 것이죠. 거기 보면 이제 인사팀 담당 부장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냉정하게 보면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상한을 정해놓고선 그 안에서 어떤 방식이든지 이제 그걸 맞추기 위해서 노력들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정년 연장이 되더라도 기업들의 인건비 상한은 그대로 둔다면 이게 이제 과연 그 안에서 충돌들이 더 심하게 일어날 거라는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예, 그래서 이제 정년연장 특기에서 기업들 촉탁직으로 재고용한 현대자동차를 비롯해서 네. 지방 제조업과 여러 업종의 그 인사 담당자들이 와서 고충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물론 공개적 법적 정년 연장하는데 찬성하지는 않죠. 그러나 인력난, 숙련 인력 채용의 어려움 이런 것에 대한 얘기를 광범위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고용을 연장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부산의 상공회의소는 빨리 정년 연장 좀 해달라 우리 지방 중소기업들 인력난 때문에 힘들다 이렇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데도 그 지방에서 미래를 설계하기 쉽지 않다고 청년들은 사실 지방 기업도 좀 외면하는 측면이 네. 있어서 이 미스매칭이 심각하긴 하지만 그거는 청년들에게 문제를 책임 있다라고 던지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요. 기업이 필요하는 인력 숙련 수준하고 이게 갭이 있는 거고 정년 연장으로 채워야 될 목하고 신규 채용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을 육성해서 신진대사를 해야 될 측면을 둘 다 북돋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기업마다도 서로 니즈가 다르고 노동자들도 니즈가 다르고 다 열어놓고 보면 어떨까? 그러니까 이 옵션 저 옵션 다 할 수 있게 열어두면 맞게 취업해 선택하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사실 일본이 그런 비슷한 방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도 김성희 소장님 잘 지적해 주셨지만 지방의 중소제조업, 중견제조업 같은 경우는 정년 연장을 더 효과적일 거라고 보는 제조업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정년 연장을 통해서 충분히 숙련도, 제조업에서 숙련도가 있는 인력이 퇴직하지 않은 거, 촉탁으로 쓸 바에는 차라리 정년 연장으로 가자.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방식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기업마다 말 그대로 니즈가 다를 거고 그런 곳은 지금 청년들이 안 가지 않습니까? 지방 중소제조업에 워낙 청년들이 안 가기 때문에 또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죠. 저는 한국의 대기업 공공부문 또는 중견기업들이 청년 일자리를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 일자리를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청년 일자리를 더 늘리는 방식을 선택하기보다는 지금은 어쨌든 빠르게 인건비 부담을 빠르게 줄이고 연공급 이건 임금 체계 개편을 가기보다는 그냥 빠르게 고용 유연화를 통해서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방식을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경영계도 너무 손쉬운 방식만을 좀 택하고 있다. 좀 중장기적으로 길게 보고 네. 젊은 인력들을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는 것보다는 이거는 너무 옵션으로만 두고 있다. 이런 좀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이재현 교수님 마지막 짧게 마무리 말씀 듣겠습니다. 우선 공공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공공 부분의 경우에 결국 인건비 총액과 인력 총량이 묶여 있습니다. 그걸 늘리려면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야 된다는 부분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을 한다. 신규 채용을 할까요? 저는 안 한다고 봅니다. 그게 다른 모든 기업에 똑같이 적용된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노동력이 부족한 현상이라면 당연히 부족한 노동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정년 연장을 해야 되고 고령 인력을 더 활용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의 상황은 노동력이 부족하지 않는 상황에서 정년을 연장하려고 하니 결국은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청년들에게 이전되고 있는 현상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제의 드라마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아까 잠깐 저희도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느끼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김 부장은 그나마 대기업이라도 다니지 이런 댓글도 달려 있더라고요. 청년 구직자들,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이 정년 연장 논의가 사치처럼 느껴지지 않을까 걱정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토론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비즈였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